이걸 다 꺼버리네, 선생님이. 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자, 오늘 445쪽. 445페이지. 왜? 지난번에 보강 안 나오는 사람 많네. 그죠? 지난주에 개발론 하다가 말았잖아요. 근데 왜? 진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나? 보강을 그러니까 한 번 안 넣으면 그렇다니까. 예? 아니,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봉황하면서 2주 분량 했잖아요. 그래. 월요일 날 또 금융론 수업했고, 금융론은 아직까지 동영상은 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동영상이 금요일 날 울산에서 수업한 걸 올려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 돼갖고 못 올리거든요. 오늘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 날 수업했던 거하고, 오늘 수업하는 거하고 2주 분량께 한꺼번에 올라갈 거니까, 좀 보시면 돼. 자, 445쪽에 개발론에 7번째 그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인데요. 개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순위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 민간 개발 방식이 상당히 다채롭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을 먼저 잡아야 돼요. 민간 개발 방식. 크게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자체 개발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지주 공동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 신탁, 그리고 네 번째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이제 틀부터 다 이렇게 잡고요. 그러니까 민간의 개발 방식은 상당히 다채롭고 그냥 거의 1순위로 개발론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정해지는데, 이 자체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력으로 자기 토지를 개발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고, 또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사업 후에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도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 주체도 토지 소유자, 이익의 기속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바로 자체 개발, 말 그대로 자체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은 용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주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뜻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겠죠. 토지 소유 간의 공동 사업이 아니고,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주 공동 사업이 상당히 다채롭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주 공동 사업이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또는 뭐 사업 위탁형이라고도 합니다.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 방식 똑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러니까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런 뜻이겠죠.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 되겠고요. 또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 모집형이 있는데, 이 투자자 모집형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금융론에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합동으로 개발회사와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금조달 기법이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 신디케이터였죠. 신디케이터하고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디케이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투자자 모집형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제 지주공동사업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 또 일본에서 유행하는 지주공동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신차지 방식이 있고요. 신차지 방식. 그리고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 또
공동 빌딩 건설 방식. 상당히 많아요. 이거 이외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 방식은 상당히 다채롭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신탁은 신탁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맡겨서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이고,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자금이 조달된다거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할 때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라든가 개발업자 같은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도 갖추고 있고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법인과 법인끼리 조합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이라는 용어가 이제 법인 간의 공동으로 결성한 조합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법인과 법인끼리 조합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니까 법인 공동사업이잖아요. 그죠?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고 이제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지주 공동사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고 법인 공동사업이에요. 그지? 대규모 자금이 조달되거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할 때 법인 간의 조합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포인트는 민간 개발 방식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쉽게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개발 유형 중 지주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답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되겠죠. 컨소시엄 구성형은 이제 법인과 법인끼리 조합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법인 공동사업이지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부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지주 공동사업인데 이 지주 공동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업 수탁 방식하고 토지 신탁은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이 대동소이한데요. 세 가지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 개발 방식이 상당히 많지만 거의 그냥 90%는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을 묻는 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힌트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거의 한 문제를 맞춥니다. 작년에도 물론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한 문제를 냈어요. 기역의 토지 신탁, 니은의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연결된 데서 두 개를 한꺼번에 냈는데 90% 이상은 민간 개발 방식은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지문으로는 등장해요. 그러나 답은 대부분 사업 수탁 방식하고 토지 신탁의 차이점을 묻는 게 90% 이상 답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만 딱 비교해두면 거의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 어떤 거냐? 요거 이제 특징 좀 기억하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차지 방식인데 이거는 실제 우리 시험에 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도 뭐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일본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실제. 근데 이제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오신 또 대학 교수님들은 그죠? 또 자기 자랑한다고 또 이런 걸 내거든 주체성도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특징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네 가지 정도로 기억하는 게 초점이고 정 안 되면 이 사업 수탁 방식하고 토지 신탁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민간 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인데요. 자, 먼저 이제 토지 신탁. 민법에서 지금 민사특별법을 아직 한 번 안 했죠.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을 안 해서 모르겠다. 명의신탁은 배웠나요? 소유권에서? 아직 안 배웠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명의신탁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민법에서 배우는 명의신탁하고 부동산 신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낸 게 그죠? 실명법이라는 게 있죠. 그 실명법이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죠? 자, 내가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압류가 들어와갖고 소유권을 상실을 우려가 있다거나 또 세금이 막 폭탄처럼 터져가지고 세금이 막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세금을 포탈할 목적, 조세 포탈 목적이라든가 또는 뭐 소유권이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까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이름을 등기를 빌려서 하는 거죠, 그죠? 남의 명의를 빌려서 그게 이제 실명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격적으로 그거는 실명법에 위반한 거니까
금지행위입니다. 다 명의신탁은 원래 무효입니다. 근데 그 명의신탁하고 토지신탁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 토지신탁은 신탁법에 기초를 두고 토지를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맡겨서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행위인데 법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죠? 활용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일정 기간 맡겨요. 예를 들면 한 20년 정도 딱 신탁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내 토지를 개발하고 관리해달라, 처분해달라, 이런 걸 위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탁기간 중에 토지를 신탁회사가 개발해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럼 그 수익을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제도. 이게 이제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탁자라고 하고요. 위탁자 또는 신탁자. 신탁을 하는 사람, 위탁자 또는 신탁자라고 하고, 신탁에서가 이제 토지를 받아서 개발을 대행해주죠. 그래서 받을 숫자를 써서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지정해놓은 수익자가 있겠죠. 이 수익자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동일이지만, 동일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토지 개발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내 통장에 입금시켜라. 그럼 수익자하고 토지자가 동일이 됐죠. 근데 개발해서 수익이 나면 우리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켜라. 그러면 동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자하고 이제 이 토지 소유자는 대부분 동일이 되지만 동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 3자 간에 신탁법에 기초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합법적으로 신탁에서 맡겨서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 이게 이제 토지 신탁 또는 뭐 부동산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토지 개발 신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법에서 합법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행위예요.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인데, 자, 신탁의 가장 큰 특징, 신탁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신탁 기간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되면, 그죠? 요 신탁 기간 동안에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개발 방식 중 소유권을 대부분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보유해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하는데 유일하게 이 토지 신탁만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신탁 기간 동안에는. 다만 이제 실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건 아니고, 그죠? 신탁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한단 말이야, 등기를. 그러니까 이제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그죠? 자, 소유권을 이전해서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세금 부과하죠. 우리 그 부동산 팔 때 뭐 세금 내? 양도소득세 세금 내잖아, 그죠? 그죠? 근데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양도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죠? 그죠? 세법상 양도란. 세법에서 양도가 뭐라 그러대, 양도가. 처분? 따라한다. 자, 양도란. 첫째, 사실상. 두 번째, 대가를 받고. 세 번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그게 양도예요. 그 세 가지 조건이 구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두 번째, 대가를 받아야 돼, 대가를, 그죠? 그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지 무상으로 이전하는 건 양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라든가 상속은 무상이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이 그냥 그대로 대가 없이 받잖아, 그죠? 근데 무상으로 그는 소유권을 이전한 거지. 그래, 양도가 아니죠. 그거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라든가 상속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제?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죠. 신탁 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유권이 토지소유에게 복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탁 기간 동안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법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까?
자주 나옵니다. 자주. 알았죠? 양도소득세 부과됐어야 되려면 양도에 해당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신탁법상 신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 상속이나 증여도 양도로 보지 않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10억짜리 재산을 증여를 해줬어요. 증여를 해주면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3억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10억짜리 재산을 니한테 주니까 대신 대출 받은 3억은 네가 갚아라. 이게 있죠? 그죠? 그럼 그건 뭐냐? 대출 받은 금액만큼은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 부담부 증여.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은 거잖아. 그죠? 아버지가 증여하면서.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10억짜리 재산을 양도를 했지만 3억만큼은 자식이 갚는 거잖아. 그죠? 7억만큼은 그 증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금액은 양도에 해당하고 7억만큼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 세법에서 안 배웠습니까? 또 세법 강의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 세법을 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신탁법상 이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이니까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아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걸 기회에 놓고 일단 신탁 기간 중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민간의 개발 방식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건 유일하게 이게 신탁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소유권이 그럼 신탁에서 이전됐기 때문에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 게 아니죠. 신탁 기간 중에는 신탁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누구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야? 신탁회사 명의.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토지 소유자 위탁자 명의가 아니고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끝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조달하느냐.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금 조달하면 뭐 이자 비용도 지불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 이자 비용이나 이것만 딱 띄고 모든 수익은 전부 수익자에게 다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또 개발 비용도 없는 이런 사람은 이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인데 이 신탁회사가 신탁 기간 중에 개발을 대행해주고 수익은 전부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신탁에서도 뭔가 먹는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 신탁회사는 신탁부에 정해져 있는 수수료만 취득합니다. 수수료만 딱 취득을 하고 모든 수익을 토지자에게 다 되돌려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토지 신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은 아주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한데,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 수탁 방식하고 토지 신탁은. 근데 세 가지 차이점이 딱 나는데요. 자,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죠?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주 공동사업이잖아요. 그죠? 지주 공동사업을 대표하는 것 중에 사업 수탁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가 뭐 갖고 있습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제공합니다. 토지를 제공하면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 개발업자에게 넘기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유일하게 신탁밖에 없다 그러죠. 그럼 나머지 개발 방식은 전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다 보유한단 말이야.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만 제공해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계속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명의로 개발이 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끝까지 진행되는 거다. 그죠? 등기가 토지 소유자 명의로 계속 돼 있으니까. 그지?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되고,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조달하는 말이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만 딱 넘겨준다. 그럼 개발업자는 뭐 하느냐?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설계하고 또 건물을 완공하고 그리고 완공된 건물을 분양 임대하는 이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모든 업무만 대행해 주는 거야. 업무를 그냥 대행해 주는 데 불과한 거예요, 개발업자가. 그리고 이제 개발이 종료되었어요. 개발이 종료되면 토지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은 또 누구 거야? 이것도 토지 소유자가 건축비를 부담했잖아, 자금을, 그죠? 그러니까 개발이 종료되면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물까지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토지는 토지 소유자 거고 또 이 건축하는 건축 비용을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다 되돌아가요. 근데 개발업자는 업무를 대행해 줬잖아요, 그죠? 그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또 받아야 되지? 그 대가라는 게 바로 신탁법에 정해진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탁법에 정해진 수수료만 딱 지정하고 모든 수익을 다 토지자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신탁도 마찬가지. 신탁 기간 중에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고 개발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그 업무만 대행해주고 이익은 전부 토지자에게 되돌려주고 그 대가로 이제 개발업자도 수수료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세 개가 생겼잖아요, 그지? 자, 이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요 사업수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이 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으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사업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끝까지 진행된단 말이야. 그리고 신탁은 자금을 누가?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신탁회사가, 그지?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사업수탁 방식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죠? 여기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이죠.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전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금을 누가 조달하냐. 주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딱 차이점이 나니까. 그래서 민간개발 방식은 물론 다른 것도 시험에 종종 지문으로는 등장하지만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요 두 가지, 요 사업수탁 방식하고 토지신탁을 구분하는 데서 90% 이상 그냥 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머지 하나도 몰라도 답은 찾는다. 왜? 답은 요 둘 중에 한 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요 세 가지 특징에서 무조건 틀린 지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정리하고 있어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에서 요 등가 교환 방식,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하는 등가 교환 방식하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신차지 방식이거든, 그죠?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하면 되겠네요.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자,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도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주 공동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해 주겠죠. 토지를 제공해 주면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이 토지에 건물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주 공동사업. 공동사업은 자금도 반반씩 내는 게 원칙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금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조달했나?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개발업자가 조달을 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자금을 개발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몫이 생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가 부담한 건축비가 있겠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이 6억인데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4억을 부담했단 말이야. 그럼 이 비율이 6대 4죠. 그죠?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 비율이 60대 40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완공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이 가격 동등한 가격 수에 나누어 가지고 건축 면적을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축 면적 중에 60% 면적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거죠. 그리고 40% 면적은 개발업체에게 기속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 뭐 이렇게 쪼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둘이 3분의 2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아니. 그 10분의 6은 그죠? 그러니까 5분의 3이죠. 5분의 3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고, 5분의 2는 개발업자 명의로 등기가 되겠죠? 6대 4비율로 이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이렇게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을 기초해서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건축 면적을 서로 교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을 건물, 이 완성된 건물로 변제를 한 셈이죠. 그죠? 그래서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라고요. 이 방식은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건물의 지분을 서로 나눠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지분을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분 공유 사업 방식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기초해서 동등한 가격 순으로 건축 면적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해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차지 방식.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식인데, 뭐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또 일본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그죠? 또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이것도 이제 지주공동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지주공동사업인데 실제는요, 지주공동사업이라기보다는 개발업자가,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정도 딱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토지를 장기간 임차합니다. 임차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리는 거죠. 그죠? 빌리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빌릴 때 뭐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뭐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고 토지를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토지를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를 차지라는 게 뭐야? 임차한다. 토지를 임차한다. 그래서 이제 차지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빌릴 때 차지권을 설정하네. 차지권 설정 계약을 하고 차지권을 설정하고 토지를 빌리는데 전통적인 이 종전의 차지 방식은 차지권을 설정할 때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 이제 차지권 설정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신차지 방식은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는다. 권리금을 주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이제 30년 이렇게 설정됐죠. 그러면 이 30년 동안은 땅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땅 빌리고 주는 게 뭐야? 지대죠, 지대. 그러니까 매년 고액의 지대를 계속 토지소유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료를 계속 주는 거죠. 토지 사용료를 지대를 계속 지불하고 개발업자가 이 토지 소유가 이렇게 땅 딱 빌려주면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가지고 그리고 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차지 계약 기간 중에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지 계약이 종료됐잖아요. 30년이. 그러면 이제 토지 되돌려 줘야 되죠? 그죠? 근데 토지는 원래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거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무상으로 반환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건물이 문제예요. 토지 위에 건물을 완성해 놨잖아요. 그죠? 완성을 했는데 이 건축비를 누가 부담했다? 개발업자가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료인 지대는 계속 매년 지불을 했죠. 그럼 이 건물은 개발업자까지 토지소유에게 그냥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시중 가격으로 파는 거야. 토지소유에게. 시가로 양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만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이제 신차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 방식은 상당히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밖에 없어요. 매년 그냥 나오는 게 요 두 가지의 특징, 요 차이점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차이점을 답으로 요구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구분하고 계시면 민간개발 방식에서 나오는 거는 한 개 정도 점수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민간개발 방식이었고 8번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제 민간자본 유치 방식은 뭐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원래 이제 사회간접자본 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금이 그만큼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는 아주 유용성이 높은 방식들이니까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활용도가 높으니까. 근데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안 나오면 지문으로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게 작년에만 조용했다요. 작년에만 안 나왔고 작년 전까지 28회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이게 올해 무조건 또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영어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다. 자, BTO 방식이 있고요. BOT 방식, BTL 방식, BLT 방식, BOO 방식이 있어요. 영문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 B는 앞에 있는 B는 뭐야? 빌더의 머리글자를 딴 거니까 빌더, 짓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이 이 사회간접을 준공한다는 뜻이에요. 뭐 사회간접 도로라든가 이런 걸 고속도로 이런 걸 준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준공과 동시에 트랜스퍼는 뭐냐? 이전하다 또는 양도하다. 소유권을 그러니까 민간이 시설을 하나 완공해가지고 정부에 바로 소유권을 넘겨준단 말이야. 이전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O는 두 개예요.
오운의 오가 될 수도 있고 오퍼레이터의 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는 소유권을 준다 이런 뜻이야. 소유하다 이 말이고 소유권을 주다 이 말이고 오퍼레이터는 운영하다 이 말이거든. 운영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에게 운영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이제 민간이 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자금을 해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에게 일정 기간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소유권을 줘가지고 일정 기간 소유하면서 투자 금액을 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리스, L이 들어가 있다. 이제 L. 이거는 이제 리스. 임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이 시설을 이제 정부에 일정 기간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비용을 해소해 오는 건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O가 들어가는 방식하고 리스가 들어가는 방식하고 이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영문 순서대로 해석하면 BTO는 민간이 시설을 빌더, 준공하는 거죠. 준공과 동시에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에 바로 넘겨줘요.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리고 일정 기간 오퍼레이터니까 민간이 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투자 비용을 해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이 예를 들어서 그죠? 민간이 지금 대구하고 포항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를 하나 완성했잖아요. 그럼 자금이 한 5천억 들어갔어. 근데 도로를 완성해가지고 완성과 동시에 대구시에 소유권을 넘겨줘. 그리고 일정 기간 그 도로를 운영을 하면서 통행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 통행 수입으로 투자 비용을 해소해 간단 말이야. 이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뒤에 이제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해소하면 트랜스퍼가 먼저 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요.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거야. 여기에 오운이 들어가면 소유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면 운영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자비를 해소해 민간이 먼저. 그리고 투자비 해소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정부의 소유권을 트랜스퍼니까 이전해 준다 이런 뜻이냐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해소하면 트랜스퍼가 먼저 가는 거고 지가 운영을 해가지고 투자비부터 해소한 뒤에 자금 회수가 다 끝난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기려면 트랜스퍼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죠. BTL은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트랜스퍼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그 시설을 정부에 임대한다고 가정을 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비용을 해서 오는 거고 BLT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가지고 그 시설을 리스니까 일정 기간 정부에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비 다 회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트랜스퍼니까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BO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가지고 일정 기간 오운, 오퍼레이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민간에게 소유권도 주고 운영권도 민간에게 부여해가지고 민간에게 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뜻이죠. 그죠?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리스가 들어가 있으면 임대를 한다는 뜻이잖아. 정부에게. 그죠? 왜 이런 차이점이 나느냐?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시설을 완공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비용 징수가 가능한 시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자 고속도로라든가 민자 고속도로 또 뭐 민자철도 민자 지하철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거는 통행 요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민자고속도로 지나갈 때 그 일반 고속도로보다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가 더 비싸잖아요. 그게 이제 빨리 민간에게 자금을 회수하게 해야 되니까 통행료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통행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민간이 직접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그 통행 수입 이런 걸 받아가지고 비용을 회수해 간단 말이야. 그런데 리스가 들어가 있는 방식은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시설. 그러니까 왜 이 시설을 완공했을 때 이용자가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또 뭐 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시립도서관 이용하면서 공짜로 이용하지 우리 돈 내고 이용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용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대구시가 시립도서관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지어주세요 하니까 좋다 지어줄게. 그렇게 해서 3천억을 들여서 시립도서관 하나 완공해줬어요. 그럼 3천억을 회수해 가야 되겠지. 그런데 이용하는 이 이용자들에게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운영을 통해서는 비용을 징수를 못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도서관을
삼성전자가 대구시에 일정 기간 임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임대한다고 가정을 하고 1년에 300억씩 임대를 받는 거죠. 대구시로부터.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 비용을 해소해가는 게 리스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죠? 도서관, 군대 막사라든가 뭐 군인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다 공짜로 이용하는 시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게 일정 기간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 비용을 해소해 오는 겁니다. 그 차이점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알면 이거는 영문 순서 그대로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전한다, 양도하다 이 말이고, 오퍼레이터는 운영하다 이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가 운영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해서 오는 거죠. 리스는 임대하다 이 말이잖아요. 임대를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 비용을 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어 외워야 되겠죠, 오늘부터. 트랜스퍼, 이전하다, 오퍼레이터, 운영하다, 리스, 임대하다. 또 아파트 문에 딱 써붙여놓고 외우라 했죠. 영어 시험 나왔는데 만약에 틀리면 영문 순서대로 해석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제? 그럼 중학교 보겔로 졸업했다 이 말이죠. 안 그렇나, 그지? 꼭 외워야 되겠어요.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순서 그대로 짜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건 특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부터 이제 개발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점검해봤는데요. 개발론에서 1순위로 시험에 나오는 게 오늘 다룬 요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민간개발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기서도 특히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을 구분하는 거다. 왜 지난주에 다룬 것 중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5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죠. 제일 먼저 지역경제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죠. 그 타당성 분석의 절차가 대단히 중요해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각 분석 단계에서 뭘 분석하는 거냐.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잘 매매되고 임대될 것이냐. 매매 임대 가능성이 높아서 미분양이 없이 잘 팔릴 것 같으면 시장성이 높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매매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각 분석 단계에서 뭘 분석하는 건지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이에요. 이것도 거의 뭐 등장합니다, 매년. 그리고 워포드가 분류한 개발의 위험이 3가지가 있었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위험 3가지가 어떤 것이며 그 3가지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한 게 초점이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지문으로 등록해도 다음에 3, 4월에 한 번 정도 들으면 다 득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강조한 게 있잖아요. 타당성 분석의 절차,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3가지, 그리고 민간 개발 방식 2가지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민간 자본 유치 방식, 여기까지 정리하면 개발론은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453쪽 관리론으로 가요. 이 관리론이나 뭐 마케팅 이론도 많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그냥 한 개 딱 나와, 한 개 나오는데 작년에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올해는 무조건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어떤 때 이 관리론에서 문제가 안 나오는 해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2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2문제가 나왔네요. 28회 때 2문제가 나오고,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올해 또 모르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관리론도, 그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관리론은 관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입니다. 이 관리의 분류에서 99% 나옵니다, 그냥. 나머지 물론 지문으로 한두 개 등장하는 게 있지만,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한 번 등록 들으면 다 득점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이 관리로해서 초점은 관리의 분류예요. 나머지 쭉 읽어봐요. 읽어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만 딱 기억하라고, 일단은. 그리고 3, 4월에 상세하게 새로 다뤄주니까. 지금은 제가 원래 이 7편은 안 하는 걸 갖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시험 나오는 포인트 줄만 쳐주는 거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인데요. 첫째, 관리는 영역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주체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관리의 3가지 영역 찾아서 이번에 그게 이제 영역별로 분류인데요. 관리를 영역별로 나눌 때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설 관리는 이제 설비물을 관리하는 활동이니까 소극적 관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 자산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산관리면서 그래서 이 자산관리를 적극적 관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영역별 관리에서는 자금을 관리하는 적극적 관리, 이 수익성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초점이 뭐냐? 시설 관리에 어떤 게 있느냐? 자산 관리에 어떤 게 있는가를 구분한 거예요. 건물 있는 관리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자산 관리에 어떤 게 자산 관리에 포함이 되고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를 구분한 겁니다. 이 관리에서는 영역별 관리에서 한 30% 정도, 내용별 관리에서 30% 정도 나오고요. 주체별 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한 4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요. 요 세 가지 관리 활동을 구분하는 데서 올해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시설 관리. 시설 관리는 설비물을 관리하는 활동이니까요. 주로 이제 사례가 설비의 운전 보수. 빨리 그 사례를 봐. 설비의 운전 보수. 그리고 청소 관리, 뭐 방범 방제 관리라든가 에너지 관리. 이런 설비물을 관리하는, 그런 영역들이 시설 관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관리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투입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은 전부 자산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첫째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투자 리스크 관리,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야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잖아요. 투자 리스크 관리라든가 또 재투자나 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재투자나 재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금을 투입하는 자산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히 그 자산관리의 사례를 모르면 안 된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재투자나 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자산관리 영역에 해당하고요. 이 영역별 관리에서는 자산관리와 시설관리에 어떤 게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용별 관리로 해서 관리를 이제 내용별로 분류하면은 우리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죠.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측면에서 관리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로 구분하는 게 내용별 분류고요. 이 중에 기술적 관리를 협의의 부동산 관리라고도 하고 유지 관리라고도 합니다. 이 유지 관리가 기술적 관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관리를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 법률적 관리를 보존 관리라고도 하는데, 자, 관리는 토지의 관리도 있고 건물의 관리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 중에 뭐가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토지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건물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토지는 실제 관리가 필요가 없죠. 왜? 안 썩으니까 소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모되지 않는다.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 영속성. 영속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도 전혀 소모가 안 되고 안 썩잖아. 그죠? 실제 관리가 필요가 없어. 근데 건물은 내용 문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수명을 연장하고 훨씬 수익을 오래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실제 필요한 거는 건물의 관리지 토지는 관리할 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도 토지의 관리도 있고 건물의 관리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99%가 건물의 관리만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관리를 3대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시험 문제예요. 자, 기술적 관리가 이제 좁은 의미의 협의의 관리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적 관리에 4가지 활동이 있어요. 설비 관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설비 관리, 그리고 위생 관리, 그냥 건물 청소하고 방역 작업하는 거죠. 위생 관리, 그리고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 이제 보안 관리가 뭐 대피소를 관리한다든가 방범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안 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로 보안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요게 아주 좀 종종 때때로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알아두면 좋고요. 근데 보전 관리는 그냥 일상적인 건물의 관리 행위예요. 늘 매일 그냥 하는 거 있죠. 늘 관리하는 일상적 관리 행위를 보전 관리라고 하는데 지금 봐라. 보전 관리는 기술적 관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기술적 관리의 형태예요. 근데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전하고 보존이 어떻게 다른데?
저도 모릅니다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주는 거야. 나도 몰라요. 뭐, 사전 찾아봐라. 근데, 보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학자들이 하여튼 이렇게 구분해놨으니까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 그죠? 학문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건데. 그제?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는 몰라요.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존 관리는 기술 관리의 형태에 해당하고, 보존 관리는 법률 관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별 관리에서도 3대 측면의 관리 중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경제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니까. 이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 경제적 관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요 경제적 관리가 어떤 게 있는가?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수지 관리라든가, 그리고 회계 관리라든가, 또 예상 관리라든가, 손익분기점을 관리하는 손익분기점 관리. 이 전부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게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입니다. 이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법률적 관리는 이제 보존 관리라고도 하는데, 이 법률적 관리에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조정하는 권리 관계 관리라든가,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관리가 이제 대표적인 법률적 관리예요. 왜 계약 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해당하느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이 소유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권자가 되면서 소유권자와 임차권자 사이에 법률 관계가 발생이 되잖아요. 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에 수수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법률 관계가 발생이 되죠?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그래서 이 계약 관리가 대표적인 법률적 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별 관리에서는 역시 사례를 가지고 이게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관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역시 또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요 보전 관리는 기술 관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를 그냥 보존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포함이 되지만, 계약 관리는 대표적으로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요런 게 이제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다른 거는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관리 분야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체별 관리죠. 관리를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하면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소유자가 직접 하느냐? 전문가에게 맡기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자가 관리, 위탁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자가 관리가 소유자가 직접 자기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거나, 또는 소유자의 직계 좀비 속에 직접 맡겨서 관리하는 것도 자가 관리야. 그러니까 뭐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다 직계 좀비 속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것도 자가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가 관리를 직접 관리 또는 뭐 자치 관리라고도 하고요. 주로 이제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죠. 그죠? 위탁 관리는 전문가에게 이제 맡겨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수주를 주니까 외부에게 수주를 준다. 그래서 외주 관리라고도 하고, 전문가가 간접적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간접 관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주로 이제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는 전부 누가 있다? 관리사무소장이잖아요. 그죠?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직접 관리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위탁관리 제도는 주택관리사 제도밖에 없어요. 응? 건물 관리에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전문가는 주택관리사밖에 없습니다. 이 주택관리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그것이 위탁관리 또는 외주관리고요.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관리의 적합한 위탁관리죠. 그러면 혼합관리는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를 합친 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또 일부는 전문가에게 맡기죠. 자금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금은 남한테 안 맡기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설비물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는 전문가가 이게 뭐 모르잖아, 그지? 저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부분만을 이제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혼합관리인데, 이거는 아주 먼저 규모가 큰 대규모 건물이라든가 또는 아주 그 주상 복합 건물이 있죠. 복합용도 건물, 주상 복합 건물 같은 복합용도 건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방식이 바로 혼합관리인데요. 이 주체별 관리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혼합관리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게 없어. 왜 그런가 하니까 자가관리하고 반대되는 방식이 위탁관리죠?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고 위탁 관리는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상받는 관리 방식이지. 그러니까 서로 관리 방식이 반대되니까 단점하고 장점도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관리의 장점은 위탁 관리의 단점이 되는 거고요. 자가 관리의 단점은 위탁 관리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자가 관리 한 개만 딱 제대로 기억하면 위탁 관리는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한꺼번에 해결되겠죠? 자,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라고 이제 내 건물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겠죠. 첫째,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기밀 유지가 뛰어나다. 막 철통처럼 뭐 자물통 딱 잠그고 가죠, 그죠? 보안 관리가 양호하고 기밀 유지가 뛰어나다. 또 설비에 대한 애착이 뛰어나다. 그렇겠죠. 막 쓸고 닦고 막 쪽쪽 빨죠. 내 거 내가 내 때 그래 하지 않습니까? 설비에 대한 애착이 뛰어나고 또 입주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그리고 또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강한 지위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 지위 통제권이 강하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다만 이제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 그 단점은 소유자가 비전문가죠. 그죠? 비전문가니까 어디를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첫째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물건 내가 늘 관리하다 보면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가 관리의 단점입니다. 단점 그러면 업무의 타성화. 딱 기계적으로 떠올라야 된다.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야. 업무의 타성화. 업무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늘 하다 보면. 그리고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왜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냐면 소유자가 비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 조언을 해줄 참모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이 늘어나면서 참모 체계가 방대하게 변하는 허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가관리 그러면 업무의 타성화,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 요게 딱 쉬운 문제야, 그냥. 그럼 이제 이게 내가 관리할 때는 이런 단점도 나타나고 또 장점도 여기에 있었죠. 근데 전문가에게 맡겨봐. 전문가에게 맡기면 소유자는 지 일만 딱 하면 되죠. 그죠?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본업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겠죠.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전문가 한 명만 채용하면 되잖아. 그죠? 아주 인력 관리가 효율적인 거죠. 한 명만 채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단점이 지금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야?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맡겼으니까 내 마음처럼 관리를 안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어렵다.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전부 단점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이게 여러분들 나와서 공부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일요일 날 독서에서 공부하고 가시면서 불은 끄고 왔어. 근데 월요일 아침에 와보면 히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사우나가 돼 있어. 독서실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요. 잊어버리고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문도 제대로 안 잠그고 간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 맘처럼 관리 안 해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잘 좀 해줘 앞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 기밀 유지가 어렵다. 뭐 이런 게 전부 단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는 서로 상반된 관리 방식이니까 장단점이 반대야. 그러니까 자가 관리의 장단점은 제대로 기억하면 위탁 관리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는 이게 전문가하고 소유자가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잘못 운영이 되면 양쪽 방식에서 단점이 다 노출되겠죠, 그죠?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 소유자하고 전문가가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누구 책임인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거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자, 요 이제 혼합 관리에서는 가장 시험에 나온 게 딱 그거밖에 안 나온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자가 관리의 단점 그러면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위탁 관리의 단점은 보안 관리가 허술하고 기밀 유지가 어렵다.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주체별 관리에서는 3방식의 단점을 구분하는 게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리론이었고, 이제 마케팅 463쪽 가야 되겠네. 마케팅. 앞에 요거 좀 비웁니다. 나머지 관리해서 나머지도 있는데요. 다른 것도. 그런 거는 간혹 가다가 뭐 지문으로 정리하지.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거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만 딱 알면 돼요. 뭐 한다고? 실제됐다고요? 저도 시계 다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하다가 자르기는 좀 그렇죠. 해?
쉬었다 합시다.